운명의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두 분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대선 맞수 운명의 3월. 자, 과연 3월 뒤에 두 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입니다. 자, 격변의 3월 함께 보시죠. 일단 최종 변론도 나란히 하루 차입니다. 25일에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윤 대통령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6일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마지막 심리 이재명 대표가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분 다 3월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뭐 굉장히 공교롭게 25일, 26일 하루 차이로 예정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도 종결이 되고 이 대표에 대한 심리도 이제 종결이 됩니다. 물론 언제 최종 선고를 할지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최후 진술의 예상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보도대로라면 예상되는 메시지는 전국 혼란에 대한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의 메시지, 그리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보도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의 뜻을 대통령이 밝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에 따르면 6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 1시간 넘게 발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시간 제한 없는 최후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최후 진술이 나오면 좋을까? 오신환 의원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지난 10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주장해 왔던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본인이 직접 언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한 그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그 메모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증거로서 채택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네. 그것이 거짓말로 일관되는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앞서 보도에 나간 대로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이 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그런 발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시사하는 바들이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뭐 헌재의 인용 기각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점적으로 왜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야당이 일방적인 어떤 그 탄핵 29차례에 관한 탄핵에 대한 일방적 폭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통치권자로서 할 수 있는 해석 판단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떤 진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궁금한 게요.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법리적으로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실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이 있잖아요. 네네. 벌써 많이 늦어졌죠. 1심이 뭐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으니까. 2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심도 3개월 안에 나와야 되고 3심도 3개월 안에 나와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아마 3월에 선고될 것으로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제 헌재 탄핵 선고 같은 경우에는 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 심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영장을 쇼핑했다라는 의혹부터 뭐 홍장원의 어떤 메모의 신빙성, 곽정근의 뭐 야당 회유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논란들도 아는 채 지금 빠르게 진행이 돼 왔잖아요. 헌재 재판관의 선고를 두고 지금 국민 여론이 이렇게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동의하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제기되잖아요. 네네.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몇 대 몇으로 바로 3월에 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평의와 토론을 거쳐서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선고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딱 4대4 나왔어요. 4대4 나왔어도 6표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5명이 인용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3명만 아니다 이건 기각이다 해버리면 5대3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반수가 탄핵에 찬성해도 탄핵은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다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이제 혼란이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쳐봐요. 네. 그런데 저는 탄핵이 기각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서 정 재판관 이거는 탄핵 인용으로 일치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민심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영식 재판관도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하면 모든 비난이 지금까지의 모든 비난은 누가 받고 있었습니까? 재판장인 문영배 재판관이 받고 있잖아요. 왜 문영배 재판관이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절차가 해도 너무한다, 너무 졸속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뭐 8대 0이 나오든지 그렇게 되어 버린다라고 하면 보수적인 그러한 재판관을 대표하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든 조한창 재판관이든 아니면 김목형 재판관이든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 대통령 내가 봤을 때 탄핵이다라고 생각하면 인용 결정을 갖다 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생각과 달리 인용에다가 그 손을 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결정도 중요하지만 몇 대 몇이냐 4대 4냐 3대 5냐 5대 3이냐 6대 2냐 아니면 8대 0이냐 이 숫자도 굉장히 큰 중요성이 있을 거고 그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 변호사님 5대 3이면 기각이고 6대 2면 인용이고 이런 거죠. 네네. 한 명 차이에 따라서 인용과 기각이 결정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인용 쪽으로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은혁 재판관이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진보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그 결정에 선고에 참여할 가능성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5대 3이냐, 6대 2냐, 8대 0이냐, 7대 1이냐 뭐 그런 숫자 노름이 지금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가 뭐 이렇게 막 그랬을 때 막 경우의 수 막 따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한 지금 개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둑으로 치면. 야당에서는 8대 0을 자신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기엔? 저는 8대 0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8대 0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4대 4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야당에서 8대 0 이야기하는 거나 뭐 비슷한 그 입장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4대 4에서 8대 0 사이에서 어느 숫자인가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기현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8대 0 자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뭐 이런 전제를 붙일 필요도 없이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워낙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 위법 사유가 명백했고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증거를 통해서 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술이나 유리한 증인을 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 탄핵 소추 사유를 뒤집기는 다 부족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서 헌법 77조의 실체적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탄핵 심판 절차 과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문헌적 해석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된 거고요. 절차적 위법 여부는 한덕수 총리의 증언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확인이 됐고 국무회의의 존재 여부 또 부서의 여부 다 확인이 됐고요. 국회 개헌금 투입, 선관위 개헌금 투입
헌법 위반 여부도 다 확인됐습니다. 그 중대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 과정에서 이 46년 만에 비상계엄 또 계엄군의 국회 투입, 선관위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갖는 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태도는 국민에 대해 반성하거나 이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헌법 소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파면을 함에 있어서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해 초래되는 어떤 이 혼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아마 평의를 여러 차례 거치지 않더라도 전원 일치에 의한 파면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런데 검사가 공소유지 잘못하면요. 명백한 유죄인 경우에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형사재판이에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이라고 하면 누구나 넘버원이라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허영 교수님인데 허영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난번에 신동아에서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재판은 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각하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국회에서 소추했을 때 그 내용과 지금 헌법재판소에 남아있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그게 뭡니까? 내란죄가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그 짜장면을 갖다 시켰는데 단무지 하나 줬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무지 내놓고 짜장면 값을 받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건 각하다. 이런 견해가 많은 그 헌법학자들한테 법률가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은 무조건 인용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논리가 나머지 그래도 양심이 있어 보이는 헌법재판관님들한테 어느 정도 맥히느냐 그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